청와대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느닷없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청년 최고위원을 부활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1020 세대를 연구해온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의 저서 1020 극우가 온다가 필독서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성향 분포를 일단 얘기를 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정청래 당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분이 4분이 계세요. 일단 뭐 다 아는 거니까 호명을 해드릴게. 이성윤 다 알잖아. 그렇죠. 문정복. 네. 그다음에 그 청년 박지원 평당원으로 됐던 청년 박지원 최고. 그 김제 쪽에 이번 보궐선거 됐던 네네. 그분 평당원 후보로 해갖고 됐잖아 한 자리. 네네네. 그다음에 박규환 전략지역이라 해서 경북 대구 경북 대표 그 대표격으로 임명됐던 박규환 네. 최고. 이 4명이 정청래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김민석 최고하고 같이 하는 분이 황명선 그리고 강두구 2분이에요. 이현주 사퇴했어. 아, 그렇죠. 그럼 4대 2지. 중간에 네. 누가 끼어 있냐? 한병도 원내대표. 뭐 중립적이라고 치자고 일단. 그럼 4대 2대 1이야. 근데 한병도 대표는 뭐 상황 보고 합리적인 쪽에 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리할 필요 없지. 설령 한병도 대표가 만약에 김민석 쪽에 강두구 황명선 쪽에 손을 들어준다 해도 4대 3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흐름은 5대 2 분위기고 그 황명선 최고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저녁 회의에서 이거는 번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러면 이건 삐 채택 안 되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참 재밌는 해프닝이에요. 이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 계시는데 정당 안에서의 이 당원 당규가 이런 식의 해프닝을 빚는다는 게 당 안에 법사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 결선 투표가 되면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게 유리하지 제도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선호 투표는 자초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봤는데 일단 근데 이제 민감했던 건 뭐냐면 순회 경선이었어요. 그 김민석 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왜 선호 투표로 밀어붙이려고 했냐면 아까 순회 경선을 할 때 중간에 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선호 투표를 만약에 채택을 했으면 이게 당헌 당규에 명확히 돼 있었다면 만약에 당대표 규정에서 결선 투표도 할 수도 있고 선호 투표도 할 수 있다. 당대표 선거 만약에 이렇게 당헌 당규에 돼 있었으면 순회 중간에 선호 투표는 저 개표 결과 공개를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순회 경선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순회 경선 지역이 충청이고 그다음에 PK란 말이야. 네. 근데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예비 후보가 1위 할 가능성이 높거든.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그거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당헌 당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당무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금요일이 후보 등록이야. 목요일 금요일이. 그럼 16일 전에 끝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끝내야 돼. 근데 이렇게 민감하게 그 첨예하게 당내 지지층 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번복하면서 그리고 순회 경선이라는 방식을 확정을 지었는데 당일 개표를 했던 게 관례인데 민주당의 과거 네. 역전 드라마 경선 드라마 흥행을 썼던 관례인데 이것조차를 만약에 깜깜이 선고를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발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김민석 쪽에서 노렸던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순회 경선의 효과를 최소화시키려고. 요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 사실 순회 경선 일정이 나오기 전에 이런 룰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선호투표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몰아서 개표를 해보면 어떨까를 만약에 제안했다면 그런 정치적 셈법은 없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순회 경선 일정들이 다 발표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상황은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한 거고 오늘 3시에 또 재밌는 얘기가 이지은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지은 대변인. 이지은 대변인이 정청래 캠프에 잠재 캠프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각 캠프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각 캠프에 돕는 사람 중에 변호사 출신들 모여라 이렇게 했대 3시에. 근데 이지은 위원장은 다 이걸 숙지하고 갔는데
혼자 왔더래. 아무도 안 왔대. 에? 그래서 나는 음. 그러면 정청래 후보 단독으로 등록하나 이번에 아무도 안 왔으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찾아보고 이거는 당원당이 없고 이거 가봤자 개쪽 탄다 잘못하면 회의에 그래서 안 가게 했나 모르겠지만 이재윤이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 혼자 왔대. 아무도 없어서 자기는 한 40분 동안 설명하고 나왔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회의 노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당대표 후보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근데 지금 아. 다들 이 아까 뭐 1일 1박쯤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정해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 내일 그거- 모레인데 아니, 전당대회가. 나는 신무자지만 전준위에서 이거는 결정을 할 때 이거 당원당규 위배상 아닌가 찾아서 꼼꼼히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안이하게 대체했어. 그러니까 네. 이걸 그런 거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했다는 게 1차 의결 자체가 이건 모순이에요. 맞지 않고 그쵸. 그러면 그때 이미 당원당규를 이거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 어제 당원당규는 없지만 이게 바람직하니까 당원당규를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검토 의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검토를 안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2차 8시 회의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년 최고위원제 그 부분에 자 이해관계 득실관계는 결선투표로 가면 이런 현상은 있죠.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컷오프 통과한다. 구민정 후보가 통과할지 누가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통과한다면 결선투표가 있으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중간에 1, 2 후보한테 표 주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하실 거야. 3위 그렇죠. 후보가. 그러나 한 중간쯤 지나면 아마 표가 1, 2 후보 중심으로 쏠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끝까지 네. 보통 3위 그렇죠. 후보한테 계속 갈 가능성 없잖아. 그럼 3위 후보가 10% 그전에는 여론조사하면 10% 넘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막상 레이스 돌입하면 1, 2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 2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되게 그럴 것 같잖아요. 박빙 네. 싸움이 되면. 네. 박빙 싸움이 아니라 1, 2등 간에 뭐 차이가 꽤 난다면 3위 후보도 계속 지지할 명분이 생기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상황은. 그래서 3위 후보 표가 그렇게 당락을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1, 2 후보가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 되면 3위 후보 표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결선 투표를 하면 3, 4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온라인 당원들 투표하는 거 한 이틀 보장하고 이틀 반이나 이틀 보장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틀이면 끝나기 때문에 TV 토론 하루 붙이고 한 이틀하고 4일째 바로 가능한데 처음에는 체육관 선거 생각했는데 또다시 큰 데로 분리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조승래 사무총장 이미 물러나기 전에 대안을 얘기하고 왔대 신문자들한테.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면 큰 데로 또 빌릴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그럴 때는 국회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면 된다. 기자들 다 부르는 TV 생중계하게 하고 거기서 수락연설 하고 개표하면 된다. 축약해서 그전에는 과반이 만약에 안 넘었을 때는 그래도 뭐 TV 토론 TV에서 다 생중계하니까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 들어보니까 그게 맞겠더라고. 큰 체육관 안 빌려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 단축할 수 있으니까 3, 4일 뒤에는 할 수 있다. 결선 투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청년 최고위원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년 최고위원제도 의결을 했는데 39세로 할 건지 45세로 할 건지 그거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처럼 하나의 쿼터를 줄 건지. 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은 7명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명직 2명, 선출직 5명으로 돼 있는데 선출직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 최고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여성 최고를 준다는 거는 당규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4명 남자들 4명이다. 아니 남자가 꼭 4명이라는 보장 없어요. 여성이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선출직 4명 그다음에 여성은 반드시 1명이 포함된 4+1이 돼 있거든. 네네. 근데 만약에 4명 중에 청년을 1명 넣는다면 한 자리가 또 줄어드는 거야. 선출직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더 줄어드는 거야. 몫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명직 최고에서 한석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명직 최고 2석 중에 당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이게 영남을 뜻하는 거죠. 대구 경북을. 한석은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의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해야 돼. 그게 지금 박규환 최고거든. 네네. 그러면 나머지 한석은 자동방으로 청년 최고를 해야 하는 그렇죠. 상황이야. 근데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돼. 아까 전략 지역도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여성 최고를 하나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그러면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당규 개정 사항이에요. 당규 전에 최고위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아까 분위기 자체는 이건 졸속이고 없는 제도고 이게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일각에서 뭐 정민철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께서 예비 후보께서 총리께서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어제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또 트위터에다가도 오전 일찍 글을 올렸죠. 올리고. 그걸 이제 전주에서 받아 안았단 말이에요. 네. 청년을 뭔가 배려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게 꼭 한 자리를 확실히 주는 게 맞아? 막 이런 등등은 이제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선왕설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전준희가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저 전당대회는 좀 논의가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당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기를 뭐 권유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내 임기 중에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이거를 뭐 지명직 최고의 한 자리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겠다라든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가 그 비전 제시한 다음에 당대표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정을 하면 돼요. 쉽게 설득을 해서 당원들하고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 설득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공약을 내세우고 그런데 충분한 공론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며칠 남지도 않은데 당규에도 없는 상황을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를 이야기를 꺼내고 전준희가 의결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뜨아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누구를 위한 자리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까 이때 당규를 신설을 해야 돼. 그 최고위 동의를 얻어야 돼. 의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도 냉랭하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청년들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또 주변 미터를 활용해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들에게 뭐 투표 가중치를 줘서 거기에서 이 투표권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보단 조금 더 뭐 책임성이나 아니면 균형감 그리고 대표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의결권자로서의 자리를 한 자리 주는 것은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청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에서 하는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냄새가 좀 나는 거잖아요. 누가 헛기침 한번 하면 자꾸 전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원 중에 청년들에게는 모두 피선거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 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아닌 거죠. 이제 왜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이거는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의도 두시 청년은 뭡니까? 이 여의도 두시 청년이 이제 뚜렷한 직업 없이 이 정치권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적 활동만 하고 뚜렷한 생계 활동을 직장을 별도로 가지고 없는. 있는 친구들이 아닌 청년들이 네, 아닌. 그렇죠. 이게 좀 일상에 우리가 보는 보통의 청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거나 직업 정치. 네, 그렇죠. 2시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2시에 그렇죠. 세사관인 여의도에 2시에 있는 당산동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혜연처럼 2시에 당산동에 있는 그렇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최고위원 안돼. 네, 저도 당장 사표 내고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 당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평등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거 때마다 좀 이런 식으로 당에서 청년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청년들을 좀 더 서럽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요즘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동안 이렇게 전준희 꾸리면 약간의 옥신각신은 있는데 이렇게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전준희 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화합해주고 큰 틀을 막 손대버리잖아요. 대개는 네. 쟁점을 좁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 그 전략 지역들 1인 1표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논의를 했는데 최저 수준으로 주는 쪽으로 방향은 약간 있대. 가정치를 최저 수준으로 준다.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면 영남권인데 예. 강원 포함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뭐 1.2라든가 1.1이라든가 뭐 이런 최저 수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규정은 있어요. 그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산점 얼마나 주냐가 민감하게 그게 맞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1인 1표 정신에 안 맞지 않느냐 네. 가지고 당원들 불만을 당연히 제기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반영을 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는 고민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자,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제 선호투표제 관련해 혹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걸 싫어하고요. 네. 그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좀 메시지, 이 정책, 룰 이런 것들은 좀 그게 잘 정교하게 잘 설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게 그것도 좋은 있죠. 거다. 맞아요. 그런 네. 게 중요해. 맞아요. 그게 뭐로 연결이 되느냐? 음. 사람들이 승복합니다. 결과에. 중요한 얘기네. 예. 쉬워야지. 결과가 네. 어려워. 내가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려워. 이해를 못 해. 그럼 결과에 승복을 하진 않습니다. 복지 정책도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것보다 저걸 받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맞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가 똑 떨어져야 돼요. 생각하게 하게 하고 뭘 찾아봐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상황부터가 그냥 하지 마. 돈 주지 마. 맞아요.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돼요. 복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장인수 기자 같은 스타일은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보편적 복지 쉽잖아. 다 줘. 얼마나 그런 쉬워. 걸 좋아합니다. 저. 얼마나 그런 걸 쉬워. 좋아합니다. 뭘 자꾸 80% 무슨- 70% 내가 예. 들어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 심플해.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되면 선호 투표제 못 들어봤어. 뭘 2명을 뽑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어디다 더 한대. 말 나옵니다. 100% 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은 저는 중요한 선거에 사는 거는 맞지 않다. 나도 선호투표보다는 결선투표를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결선투표는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요. 1순위 표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1순위 표 다 해서 과반 안 되면 1, 2등이 해서 결선투표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선호투표는 3순위, 4순위의 표를 2순위 표를 1순위 표에 등가를 시키는 거야. 네. 논리적으로 보면. 올해 2순위 표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그쵸. 만약에 3위가 송영기라 치자고. 송영기에 찍은 2순위 표를 1순위 값으로 환원을 해주는 거 어떻든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결선투표 제도가 있잖아. 쉽게 네. 1, 2등만 딱 해서 1순위 표만 가지고 하는 2순위 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선투표가 원샷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순회경선 이런 거는 결선투표가 맞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되게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좀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 자, 그리고 오늘 박고영 교수가 겸공에서 구조적 다수 대통령께서 밝혔던 그리고 뭐 강원시 시장이 얘기했던 3의 길, 제3의 길 관련해 조금 쉴드를 좀 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보수 쪽, 중도 쪽, 특히 이제 보수 쪽을 겨냥해서 확장 노선,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 아니야? 구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세대인 청년 계층을 겨냥한 메시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미부여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좋죠. 네, 저는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매우 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다만 그거를 이루는 방식이 맞느냐. 네.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네. 예,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맞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좌나 우보다 중요한 게 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 시키는데 직원이 우리 과장이 민주당 찍어 국민의힘 찍어를 부장이 과장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중도층이 일 잘하는 쪽.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살리냐 일 잘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잘하려면 민주당이 자꾸 우클릭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들의 가치관, 본인들의 비전, 정책, 선거 때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대선, 그다음에 총선 네. 크게 이겼습니다. 예. 크게 얘기했죠. 정권 주고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이게 마저 저게 마저 하면서 당내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클릭 해봐야 중도와
보수 진영이 음. 끌리질 않습니다. 그렇지. 매력 있게 민주당에 집안 싸움 때문에 네. 날이 새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양쪽 집안 다 그래. 네. 국민의힘도 집안 싸움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도 집안 싸움하고 한참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우클릭 해봐야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이뇨한 데려가다 받고 뭐 누구 데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아니 이뇨한 이병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 만약 중용해서 썼다고 하는 거하고 이해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보수층들이 볼 때 내 산 거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민주당이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매력적인- 결과로 내놓는 민주당이 돼야지. 이해운을 갖다 쓴다. 그러면 저거 신의 한 수인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커봐 니네 무능하니까 결국 기댈 때는 역시 또 보수 쪽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될 지금은 이렇게 될 수 가능성이 있어. 지금 높아요.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잖아. 맞아요. 그죠? 내부가 정돈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외연확장 얘기하면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기가 더 좋고 국정의 주도권은 확실히 뭐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시잖아요. 성과는 나올 텐데 어쨌든 아직 이번에 뭐 KSY 조사에서는 약간 반등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조사 다행입니다. 그 지지율이. 그냥 이런 게 이제 진짜 과거처럼 65, 70 이렇게 나와줘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공연불이야. 이런 네. 얘기 자체가. 근데 청년층을 겨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들의 마음이 청년층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정부나 대통령, 민주당 다 해야 하는데 청년층들의 정서를 보면 단기간에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청년층의 여론을 좀 돌리려면 민주당이 좀 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박구현 교수님께서 이 제3의 길에 대한 되게 참 철학자는 너무 어려워요. 구조적 다수와 제3의 길이 이걸 연결해서 해석했다가 분리해서 해석했다가 막 그러시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제3의 길이라는 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각각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재명 정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제3의 길,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실용주의 정책은 다들 채택을 했으니까 실용 정책은 네, 뭐 그런 네. 얘기죠. 그런 말씀 속에서 이런 구조적 다수가 이제 청년 세대로까지 조금 더 넓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2030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극우화된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만 너무 많이 집중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들을 돌리려고 구구하되 안 돌아와. 그렇죠. 그건 한 5년, 10년 걸려.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5년, 10년이 걸릴지도 잘 모르겠는 게 안 돌아와요. 이제는 세대 균열이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 7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이 더 이상 민주당을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민주당을 찍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르신 복지를 하더라도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한 20% 정도는 이미 그런 층이 너무 굳어져 버렸다. 30대 남성 한 30%, 네. 30% 이상. 저는 한 40%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사실 냉철히 그렇게 분석해야 돼요. 네.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데려야지 뭐 그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0%를 우리 측으로 만들겠다. 이건 허황된 꿈이야. 그쵸.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근데 저는 최대치가 60이고 현실적으로 55를 단단히 붙이는 우리 쪽에 이게 현실적 55% 현실적 목표지. 네네. 60%. 40에서 45만 그냥 민주당 지지자로 아니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선언을 큰 선거 할 때 우리가 55%의 득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단단히 만드는 게 이기는 뭐 거죠. 그렇죠. 네. 최대치가.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당원 1인 1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느끼잖아요. 이게 저는 내가 항상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과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가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주권을 더 이상 내가 이재명 정부한테 맡기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게 지지율로 점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대통령과 네. 민주당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 돌아선 건 맞고 그리고 이 태도적 측면에서 보수화됐다고 봐요. 이게 이념적인 것과 태도적인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청년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진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그렇죠. 구조적인 개혁과 근데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당장의 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보다 당장의 현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과도하게 넘치는 것보다 수가 적어도 조금 더 완결성 있는 정책들 맞아요. 그리고 거대한 구조개혁보다도 효능감 있고 나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게 진짜 사실 보수적인 관점이거든요. 낯선 것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것들을 해달라는 건데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정부에서의 정책들과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이 방법들을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뭐 그 고민을 계속 해봐야 할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아마 홍사훈시에서 홍사훈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것과 관련해서 용산도 있고 네. 아마 이제 과천 경마장 이전이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 과천도 예, 이제 예. 토지가 나올 텐데 아파트 잘 져갔고요. 예. 그 임대 아파트를 하는데 우리 임대 아파트 하면 싫어하잖아요. 예. 그냥 싸그리다 임대 아파트로 그거 이제 민간건설사 삼성 현대 이렇게 줘갖고 잘 져갔고 임대로 청년들이나 한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예.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경기도 좋아.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좀 마음이 돌아서거나 네. 아, 민주당 유능하네, 우리를 생각하네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혜영 과장님이 그 빌라나 연립주택 네네.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아파트만 네네.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도 맞아요. 있죠. 네네, 그럼요. 이 청년들이 다 오피스텔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다 살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이 매물들을 보면 대체로 빌라들이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작아서 제가 맞아요. 이전에 살던 집도 부엌과 화장실이 거의 이렇게 완전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부엌인지 화장실인지 알 수 없는 오피스텔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빌라에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넓게 사는데 결국에는 빌라가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골목이 너무 위험하고 제가 20살 때 저희 1학년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LH에서 나온 그런 매물로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는데 거기가 그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골목인 거예요. 아.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 친구랑 가는데 이제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게 문 밖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거죠. 어떻게 예. 정부가 마련해준 청년주택에서 사는데 이런 골목에서 살 수 있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주택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해야겠더라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그다음에 네. 이제 요즘에 그 청년들 적용하는데 결혼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30대 중반 네, 후반에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년들 와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그쵸.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20대 이제 막 사회초년생 돼가지고 자산 합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구간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뭐 5천이나 6천 미야. 예. 뭐, 예.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33인데 결혼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연애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34, 35이면 제 상대 배우자도 그 정도 연령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저금리 대출 그 기준에서 훨씬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신혼부부고 청년인데 집을 살 수가 없네.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도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신혼부부 하면 과거의 잣대로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생각을 정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채택을 네. 하는데 실제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득 수준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걸 전제 신혼부부 네. 기준을 주택 부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청년도 청년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계속 정부는 청년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하니까 4050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있어서 꼭 청년에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연령별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 35세 기준으로 하는 청년 기준도 안 맞다. 네. 30대 후반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네네. 39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어제 정말 들어보니까 필요한 그 것 얘기도 같아요. 나오던데. 언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 픽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응? 나는 그러고 느닷없이 청년 최고위원 만든다고 응? 당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왜들 이래요 도대체?
아휴, 그 김민석이 하나 그 당대표 시키려더니 말들이 많네. 이거야? 응? 에이. 김민석이 하나 그 당대표 좀 시키려는데 말들이 많네. 이거야? 에이, 진짜 나 이거 보면 이거 당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뭐가 차이가 있냐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응? 나 진짜 회의가 들어서 그래요. 응? 나는 정민철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청년 최고위원면서 연병들 떠는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40대 50대 지지율 안 나오면 40대 50대 어떤 최고위원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20, 30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 최고위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환자 진단을 잘못하고 제2의 박지원 만들 일 있냐? 이 말이 제일 나는 와닿을 것 같아. 청년 비대위원장 만들었다가 제2의 박지원 사태 만들래? 응? 2030 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나와? 정신들 좀 차려. 그러면 청년, 중년, 장년 차별하냐? 만들려면 청년 최고위원, 중년 최고위원, 장년 최고위원 그렇게 만들든가. 왜? 40대부터 60대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민주당 찍을까봐? 진짜 생각들을 해야지. 여러분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 정치인들 제가 영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전문적으로 직업도 없이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여의도 여러분들 얼쩡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무슨 청년 정치인이에요. 실생활에 접해서 자기 삶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진짜로 밖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나이만 어린 그냥 여의도 건달들 아니에요. 직업도 없이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알바를 하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에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고 민주의 진보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데리고 와서 청년 최고위원을 해야지. 실상을 알고 현실을 전달해 주지. 응? 딴 거 없어요. 무슨 청년 최고위원을 여러분들 별도로 뽑습니까? 그냥 당대표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돼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와갖고 5등 안에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대우 아니에요? 어차피 5등 안에 못 드는 청년 최고위원 특별대우할 바에 왜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이번에 갑자기 이런 정청래 욕하고 유시민 비판하는 이런 자들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앉히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되든 간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제2의 박지원 사태예요 이건. 2030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청년 최고위원 때문에 그렇다? 청년의 목소리 못 듣는다? 천만의 말씀. 개혁을 안 해서 그래. 개혁을 내가 보면 개혁을 안 하고 늘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꼰대고 진보 진영이고 제가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20대 30대에게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힘당과 차별이 안 돼서 그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기득권 정당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10대일 때 얘네들이 조금 말을 하고 이제 뭐 TV도 보고 그럴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 안에 정권을 2번 차지할 때 민주당은 2016년부터 다수당이었어요.
지금 10년이 흘렀죠.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2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눈을 뜨고 정치를 알았을 때부터 세상에 뉴스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더 센 정당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가세요? 예전같이 우리가 민주, 진보, 역사 뭐 이런 반민주 이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강한 정당이었는 것을 눈에 보고 자랐고, 그런 아이들이 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냐? 민주당과 국힘당이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욕은 뒤지게 국힘당에게 뭐 막 얘기해. 그건 너네도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원인은 뭐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국힘당이 하지 않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면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게 있네. 2030 떠나간다라고 하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은 치솟고 그렇다고 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두드려 맞을 때 맞더라도 개혁다운 개혁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층들은 미래의 본인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을 하는구나. 결국 지금의 개혁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의 개혁이라는 걸 젊은 층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없는데, 늘 하는 짓은 뒷돈 처먹고 똑같이. 안 그래요? 당대표 선거 개입해갖고 찍어 누르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응?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 볼 때 젊은 애들 보세요. 우리야 5.18, 6.29, 어떤 4.19 뭐 이런 역사적 민중 항쟁에 대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사람이면 사람의 탈을 쓰면 국힘당이 못 들어간다. 이런 이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지만, 지금의 애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야. 지금의 2000년생들이 27입니다. 2000년 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걔네들은 민주주의예요. 김대중 정부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태어날 때 김대중 정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의 휴대폰은 전 세계 1등이었고 월드컵도 잘하고 일본에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의 20대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샤프 우리나라 거는 뚝뚝 부러지는데 일본의 판탈 샴푸는 일본의 학용품은 너무 좋고 비싸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선호사상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은 어땠는데요? 일본을 그냥 밑으로 봐요. 왜? 2000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2000년에 태어난 지금의 20대들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민주주의였어. 저희가 태어났을 때의 박정희 정권, 전두환의 5.18 학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것들이 먹혔죠. 지금 어때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에 태어나서 모명 정부를 거치면서 그냥 민주주의에서 자라고 세계 1등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부심에 차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국힘당과 민주당이 늘 싸워. 근데 얘네들은 맨날 민주당이 항상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국회에 다수당인 걸 봤어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맨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한다 뭐한다 정광석과 같이 통과시키면 뭔가 딱 해놔야 되는데 언제부터 검찰개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2030 최고위원을 안 넣어줘서 2030이 떨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개혁을 해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지금을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찰개혁도 지금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공정한 사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검찰개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개혁이 있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개혁에 주저하니까 미래 세대가 민주당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과거를 위하는 개혁은 없어요. 개혁에 주저하니까 민주당에서 2030이 본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청년 최고위원 갖고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때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청년 최고위원 민주당에 듣고 싶으면 그냥 당대표 되는 사람이 공약으로 이번에 내가 당대표 되면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하겠다. 그냥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최고위원 자리에 한 명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거 당규를 고치고 당원 당규 손대갖고 전당대회 나와갖고 개소리를 듣고 제2의 박지원 사태 만들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를? 제대로 정신 막힌 무슨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을 해?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 해드릴까요? 선출직 최고위원 돈 누가 될 건데? 최고위원 도전하는데 8천만 원 들어. 있는 새끼들 최고위원밖에 더 돼? 양심들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평범한 청년이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는데 최고위원 도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명직으로 해갖고 돈 안 들고 정말로 민주당에 들어와갖고 3천인지 5천인지 8천인지 뭐 청년이라 그래갖고 깎아주고 뭐 이런 꼼수를 쓰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최고위원 도전한 당대표는 1억인가? 8천인가? 최고위원이 3천인가? 뭐 이래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 알바해갖고 등록금 내고 지금 방세 내기도 힘든 애들한테 지금 최고위원 도전한다는 새끼들은 이거는 전문 청년 나이만 어린 그냥 꼰대 여의도 정치인들이에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왜 선출직으로 최고위원을 줘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당대표 되는 사람 누구가 되든지 족발이 되든지 김민석이 되든지 정청래가 되든지 지명직 주세요. 왜 애들한테 부담감을 줍니까? 이러면 안 돼요.